단 한순간만 상상해 보십시오.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가가 가장 빚이 많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말 잘 듣던 고객이 갑자기 다른 은행의 플래티넘 카드로 저녁값을 계산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의 그 얼굴을 말입니다. 그 어색한 침묵,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공기. 바로 지금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사무실 안을 채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가 브릭스 은행에 가입한 것은 단순히 더 싼 자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신용의 독점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콜롬비아를 무기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수표책으로 지배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려면 북쪽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돈을 빌리려면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빌려주겠다. 대신 사회 지출을 줄여라. 빌려주겠다. 대신 물을 민영화하라. 이것이 금융명령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콜롬비아는 더 이상 주권의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아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새로운 ATM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동맹의 진짜 의미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 안에 숨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돈과 브릭스 신개발은행, NDB의 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IMF는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줍니다. 돈은 들어왔다가 다시 뉴욕의 채권자들에게 빠져나갑니다. 국가는 더 가난해지고 더 단단히 묶일 뿐입니다. 반면 브릭스 은행은 생산 자본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철강, 콘크리트, 철로, 광섬유 같은 실물 인프라의 돈을 빌려줍니다. 딜마 호세프가 이끄는 이 은행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구상은 명확합니다. 농촌을 산업화하고 나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금융투기를 사랑하는 미국식 경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우스가 필요로 하는 실물 생산 경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두가 속삭이지만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양간철도, 이른바 육상운하입니다. 워싱턴은 이 계획을 악몽처럼 여깁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원할 경우 언제든 닫을 수 있는 군사적 상업적 병목 지점입니다. 반구 전체에 대한 통제 밸브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가 중국의 기술과 브릭스의 자금으로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초코와 안티오키아를 통해 잇는 철도 운하를 건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브라질, 인도의 상품이 미군의 감시를 받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대양을 넘나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물류의 민주화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숨구멍입니다. 콜롬비아는 다리엔 지협의 병목에서 미주 대륙의 다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배하는 자가 통행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변화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구조의 붕괴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위선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미국은 기후 변화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더 이상 석유를 개발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 수입을 대체할 자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 빈곤의 함정입니다. 돈을 벌던 것을 멈추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 돈은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브릭스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제시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국입니다. 브릭스 동맹은 콜롬비아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의 가격으로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콜롬비아가 생명의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존 케리의 연설이 아니라 중국의 녹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서방 자본이 외면해 온 에너지 전환의 물질적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방 안의 코끼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군사 문제입니다.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입니다. 미군 기준, 공유 정보, 포트베닝에서 훈련받은 장교들. 이 나라가 어떻게 나토의 경쟁자들이 주도하는 은행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압박할 것입니다. 이미 위성 정보 접근이나 블랙호크 헬리콥터 부품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보라는 이름의 협박입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세상이 충분히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쪽과 거래하되 누구에게도 정치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적극적 비동맹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에게 허용된 유일하게 존엄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제 콜롬비아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가장 큰 공포에 사로잡힌 집단은 누구일까요?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의 금융지주 올리가르히입니다. 평생 마이애미를 도덕적 수도로 삼아 살아온 은행가와 대토지 소유 계층, 이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릭스의 등장은 이들의 독점 구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의 은행 시스템은 사실상 폐쇄된 과점 체제입니다. 높은 금리,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이자율로 국가와 기업을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브릭스 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가 연 15%의 금리를 감수하며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금융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 신용의 민주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적 권력자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브릭스의 진입은 콜롬비아 금융 엘리트의 친목 클럽을 무너뜨립니다. 중개를 통해 돈을 벌던 구조가 붕괴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은행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가 등장합니다. 콜롬비아의 브릭스 가입은 베네수엘라와의 통합을 극적으로 쉽게 만듭니다. 두 나라가 동일한 대한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자국 통화나 상호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와 OFAC 제재를 우회하는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스, 비료, 철강이 콜롬비아로 들어오고 콜롬비아의 식량이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달러도 스위프트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제재에 면역된 양국 경제 벙커를 만드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베네수엘라를 질식시키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콜롬비아가 금융적 인공호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통제 레버는 하나씩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콜롬비아는 보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궤도에서 벗어나려 하면 제국의 중력은 더 강해집니다. 뉴욕의 신용평가사들, 무디스와 피치가 갑자기 콜롬비아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릭스에 가입했으니 위험하다. 등급을 낮추는 것은 금융전쟁의 고전적인 무기입니다. 콜롬비아는 강철 같은 신경을 가져야 합니다. 서방 시장의 압박을 견디는 동안 동방의 자본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경주입니다. 브릭스의 달러나 위안이 먼저 도착할 것인가? 아니면 월스트리트가 페소에 대한 투기 공격을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서 걸려 있는 것은 단순한 철도나 대출이 아닙니다. 발전 모델 자체입니다. 미국은 안보와 추출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주겠다. 대신 우리 기업이 광산을 안전하게 캘 수 있게 해라. 반면 브릭스는 인프라와 교역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철도를 주겠다. 우리가 함께 거래할 상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수십 년간 전쟁에 지친 콜롬비아에게 총알보다 기차가 훨씬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콜롬비아는 미래의 공급자를 바꿨습니다. 악몽이 되어버린 아메리칸 드림 구독을 해지하고 다극적 발전 패키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산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 같은 카리브해의 섬들이 갑자기 전략적 가치를 얻게 됩니다. 중국의 도움으로 콜롬비아가 카리브해 항만 인프라를 개발하면 마이애미와 킹스턴의 경쟁자가 됩니다. 중국은 카리브해의 발판을 찾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뒷문이 아니라 정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단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뒷마당이 건설적인 반란을 선언했습니다. 보고태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적인 전 연인에게 가장 큰 모욕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콜롬비아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백악관과 나리뇨 궁 사이의 전화선에 흐르는 그 침묵, 그것이 새로운 지정학 시대의 가장 큰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동맹에는 철도와 항만을 넘어서는 더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 지배의 가장 민감한 신경, 바로 기술 주권과 집단적 사고의 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투는 조용하지만 치열합니다. 5G 스펙트럼과 디지털 인프라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콜롬비아의 국가 시스템은 미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는 단순한 상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각 부처, 각 은행, 각 군 기지에 보이지 않는 뒷문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투명성은 강요된 것이었고 주권은 조건부였습니다. 브릭스 궤도로의 진입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 브라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화웨이와 세티 같은 기업들이 콜롬비아 5G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워싱턴에게 있는 DFCON 1급 악몽입니다. 미국의 핵심 군사 동맹국의 통신 척추가 중국 기술로 구축된다면 미국은 눈과 귀를 잃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대규모 감청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고타 정보통신부에 가해지는 중국 배제 압력은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순수한 지정학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콜롬비아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국가안보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것입니까? 중국 기술은 오늘날 더 저렴하고 더 앞서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의 후견인으로부터 통신을 암호화하는 행위입니다. 유엔 연설 100번보다 값진 디지털 주권 선언입니다. 이제 식탁의 문제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서 브릭스 동맹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콜롬비아는 매년 막대한 양의 옥수수와 비료를 수입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방 다국적 기업과 달러 중심 공급망에 의존해 왔습니다. 브릭스 가입은 러시아,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과의 직접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삼각 협력을 열어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콜롬비아가 커피나 석탄을 뉴욕을 거치지 않고 러시아산 요소 비료와 중국산 농기계로 교환하는 구조를 단 한 달러도 맨해튼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식량 가격을 급격히 낮추고 수입 인플레이션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보야카나 우일라의 농민에게 이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파산과 생존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식량을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보조금 받은 곡물을 팔아 현지 농업을 붕괴시키는 방식입니다. 브릭스는 공정한 가격의 투입제를 통해 식량 주권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내부 저항의 잔혹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콜롬비아에는 콤프라도르 계급이 존재합니다. 생산하지 않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계층입니다. 미국 브랜드의 독점 유통권자들, 영어로 계약서를 쓰는 대형 로펌, 달러 이동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금융인들, 이들에게 브릭스 동맹은 사실상 사형 선고입니다. 만약 콜롬비아가 중국 기술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인도 특허로 의약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독점 수입 비즈니스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를 팔기 시작합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중국은 위험하다, 토지를 빼앗길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경고가 아니라 중개 독점이 무너지는 데 대한 히스테리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도 연결고리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현 정부는 완전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미국은 콜롬비아의 무장 분쟁에서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분쟁은 플랜 콜롬비아를 정당화했고 무기 판매와 군사 주둔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미 군산복합체의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브릭스에게 평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중국의 철도는 안정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브릭스는 콜롬비아 평화의 자연스러운 동맹입니다. 우리는 분쟁 지역에 대한 NDB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USAID가 수십 년간 약속만 했던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중국이 도로와 개발로 카우카나 카타툼보를 안정시킨다면 이는 미제 블랙호크 헬리콥터 20년이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개입의 도덕적 패배입니다. 하지만 위험도 존재합니다. 제지, 원자재화의 위험입니다. 중국 역시 산업 제국이며 원자재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가 미국의 코카인과 석유를 공급하던 역할을 중국의 대두와 구리로 바꾸는 데 그친다면 주인은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시험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브릭스 자금이 배터리 공장과 철도 조립 공장을 세우는 데 쓰일 것인가, 아니면 광물을 더 빨리 항구로 보내는 도로에만 쓰일 것인가.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역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극 세계에서는 협상 공간이 존재합니다. 콜롬비아는 구원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며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극화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려봅시다. 이 각도는 거의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실 가장 전략적인 연결선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는 프란시아 마르케스 부통령 체제 이후 아프리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릭스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거대한 신흥시장과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냉정한 상업 계산입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가 함께 대서양 남부를 가로지르는 무역을 조직한다면 북반구를 완전히 우회하는 남반구 교역축이 형성됩니다. 보고타, 루안다, 뭄바이를 잇는 항로가 생기고 워싱턴과 브뤼셀은 지도에서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육상 운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은 핵심적이며 거의 핵무기급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기후변화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적재량을 줄이고 있고 세계 무역은 느려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리적 해법을 제공합니다. 초코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 몇 시간 만에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잇는 철로입니다. 미국은 한 세기 동안 이 계획을 막아왔습니다. 파나마에 대한 투자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돈도 비전도 없습니다. 중국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브릭스 은행이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철도가 완성된다면 콜롬비아는 21세기 반구 무역의 열쇠를 쥐게 됩니다. 전 세계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제재하겠다면 철도 요금을 올리겠다. 이것이 물질적 주권입니다. 미국의 공포는 민주주의 서사의 붕괴에서도 비롯됩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서방과 동맹한 자유민주주의만이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는 베트남,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서로 다른 체제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브릭스 동맹은 발전의 단 하나의 이념적 처방전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콜롬비아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체제가 공산주의든 군주제든 연방제든 상관없다. 커피를 사주고 지하철을 지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냉전적 교리보다 실용주의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워싱턴의 이념 전사들에게 이 실용주의는 이단입니다. 보건 분야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큽니다. 팬데믹 동안 우리는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를 목격했습니다. 서방은 물량을 독점했고 남방우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브릭스와 NDB를 통해 콜롬비아는 인도의 기술과 브라질의 역량을 활용해 백신과 제네릭 의약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회사에 대한 의존을 끊는 것은 보건 안보의 핵심입니다. 아스피린조차 생산할 수 없는 국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브릭스는 그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정보기관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CIA와 DEA는 콜롬비아에 방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국 정부가 그들의 전략적 경쟁자들과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작전적 편집증이 발생합니다. 민감한 협력이 축소되거나 더 은밀하고 적대적인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조작된 스캔들, 선택적으로 유출된 문건, 위키리크스식 폭로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브릭스 동맹을 추진하는 지도자들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한 고전적인 불안정화 매뉴얼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보기관을 방어하고 워싱턴보다 보고태 충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역정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는 이 동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콜롬비아는 젊은 나라입니다. 브릭스 국가들도 젊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정학적으로 노령화되었습니다. 소비, 혁신, 노동력의 미래는 콜롬비아가 막 합류한 블록에 있습니다. 브릭스에 합류한다는 것은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고 미국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정체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미 콜롬비아의 젊은 기업가들은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고 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를 배웁니다. 이 문화적 전환은 한 세대가 걸릴 수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심리적 몰로주의의 종말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욕설을 외치며 넘어선 것이 아니라 수표와 엔지니어링 계약서를 들고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이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제국주의 연설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상하이 자본으로 건설된 심해 항만은 100년 동안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 동맹의 힘은 바로 그 물질성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보이지 않는 장,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내부 보복의 장입니다.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브릭스의 공기를 마시려 할 때 기존 질서는 면역 반응처럼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날 보고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소위 부드러운 쿠데타의 소문, 선택적인 사법수사, 입법마비는 국내 정치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적 방역입니다. 워싱턴은 더 이상 해병대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기관과 대형 언론에 포진한 현지 말들을 움직이면 됩니다. 혼란의 내러티브를 만들어 통치불능 상태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브릭스에 들어가면 내부에서 숨 막히게 만들겠다. 이것이 대가입니다. 미국은 브릭스 개발은행의 첫 자금이 도착하기 전에 페트로 정부가 법률전, 즉 로페르 전쟁으로 붕괴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철도 하나, 병원 하나, 도로 하나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만약 브릭스가 느리고 관료적이라면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깁니다. 그러나 브릭스가 빠르고 실용적이라면 쿠데타는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발전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정교한 방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토는 아마존을 글로벌 유산으로 규정하며 국제 감시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흘려왔습니다. 위성 드론 그리고 북방우의 관리. 콜롬비아와 브라질은 브릭스의 우산 아래에서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방우의 자원으로 남방우의 숲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브릭스 은행이 아마존의 바이오 경제를 자금 지원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개입의 도덕적 명분을 잃게 됩니다. 보존을 국유화하는 전략입니다. 펜타곤에게 아마존은 지구 최대의 담수와 생물 다양성 데이키유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권을 잃는 것은 전략적 패배입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동안 이 전쟁은 콜롬비아 주권을 여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필요하다면 마약 때문이었고, 금융 시스템을 통제해야 한다면 돈 세탁 때문이었고, 미군에게 면책 특권을 줘야 한다면 특수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브릭스 동맹은 이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중국은 콜롬비아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군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의 관심은 합법적인 농산물을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카카오와 커피를 사는 것이 진짜 대한 경제입니다. 브릭스는 DEA가 결코 하지 않으려 했던 일을 합니다. 마약의 뿌리를 경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농민에게 시장이 생기면 코카를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카가 사라지면 미국은 개입할 명분을 잃습니다. 에너지 통합도 결정적입니다. 콜롬비아의 브릭스 가입은 카리브와 남미를 잇는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파타고니아에서 과히라까지 이어지는 전력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 자본과 중국 자금으로 건설된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콜롬비아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 완전히 연결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에너지 가격이나 제재로 지역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통합된 대륙은 외부 강대국에 의해 지배될 수 없습니다. 분열하라, 그리고 지배하라가 미국의 전략이었다면 연결하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브릭스의 전략입니다. 월스트리트를 진정으로 공포에 빠뜨리는 것은 금융기술적 측면입니다.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뉴욕에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했고 연준의 금리에 종속돼 왔습니다. 이제 브릭스의 뒷받침으로 위안화 채권이나 복수 통화 바스켓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가 오를 때마다 국민의 저축이 자동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맨해튼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금융주권입니다. 교육과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풀브라이트와 아이비리그는 수십 년간 콜롬비아 엘리트의 사고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공학, 인공지능, 농업을 배우기 위한 수천 개의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물리학과 의학 자리를 내놓습니다. 영어로 사고하지 않고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관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2035년 콜롬비아의 교통부 장관이 하버드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공부한 엔지니어라면 미국의 헤게모니는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의 정신적 소프트웨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식량 안보에서도 브릭스는 생명보험입니다. 미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이용해 식량 결제를 차단해 왔습니다. 콜롬비아는 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브릭스의 대체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것은 워싱턴이 화가 나서 은행 시스템을 끄더라도 밀과 옥수수를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 백업 발전기를 갖는 것입니다. 제재라는 핵버튼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환태평양 동맹조차 아이러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브릭스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조를 콜롬비아는 아시아로 가는 다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국가다. 그러나 북미 태평양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제국이 만든 제도가 해방의 도구로 전용되는 순간입니다.